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력한 9월 금리 인하 신호에 금융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효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와 만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약했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강력한 9월 금리 인하 신호에 금융시장이 반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잭슨홀 효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파월 의장이 이 B컷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23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피벗을 3년 만에 시사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방향은 명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와 경제 전망 등에 달려있다며 50bp 인하에 나서는 B컷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장에서 전망하는 50bp 인하 가능성은 38.5%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B컷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 1%대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반도체, 또 자동차주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인 겁니다. 통상 원화가 강세이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줄고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제 손해지는 원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6원대로 고점 대비 50원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 언제쯤이면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외국인은 5월을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 지속해서 매수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달엔 1조 3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연일 매수하던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2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올해 최장 기간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오늘 장에서는 선물과 현물 모두 팔아치운 겁니다. 통상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해석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만큼 증권가에선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합니다. 전쟁 이슈가 좀 커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서 이제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폭과 앞으로의 인하 경로를 두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30일 나오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또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연준은 고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8월 실업률이
7월보다 높은 4.4%나 4.5%로 오르게 되면 9월 빅컷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보다 낮다면 연준은 25bp씩 서서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선호할 전망입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9월 빅컷이 주식시장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권호성 미국 주식 전략가를 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대 인플레이션 지속에 자신감을 보인 파월 의장. 이제 미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권호성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주식 전략가는 미 경제가 골디락스, 즉 물가 안정 속 성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growth is ultimately going to be supported by the Fed. That's the key issue. Inflation is over. That's basically what the market is telling us, and that's a very favorable environment for equities. 그는 이어 빅컷은 능사가 아니라며 오는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 think for the equity market, it's better for growth to be sustained rather than seeing a big cut. So if we do see 50 basis point cut in September, the scenario that gets us to there is probably if we see another weakness in the labor market. 글로벌 증시의 또 다른 시험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AI 투자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 봤습니다. 권 전략가는 M7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며 이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AI 서비스로 확대되는 투자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S&P 500 실적 성장에서 차지하는 테크주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제조업과 경기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의 섹터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미 대선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올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는 현재 수준보다 낮은 5,4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There's still lots of uncertainty around the election.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in election years, we typically see the VIX index rising by about 25% between July to November. That's why we are neutral at this point.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잭슨홀은 끝났고 이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월가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오늘 28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반도체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AI 칩의 선두주자인 만큼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글로벌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2분기 예상 매출액을 286억 달러, 하나로 3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공개될 경우 AI 거품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인 블랙웰의 공급 지연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했던 만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입장 표명도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대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꺾으려는 방법 대신 이번에는 만기와 한도를 줄여서 아예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사실 이제 관치금리라는 비판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당국이 은행들이 대출금리 올리는 걸 사실상 용인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좀 태세 전환에 나선 겁니까? 예,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을 두고 이복현 금감 원장이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이 은행 이자 장사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네.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 8,900억 원으로 이달 들어 6조 1,400억 원이 불었습니다. 은행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달 7조 5,900억 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 매매 가격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8월이 일주일 남았고 9월 2단계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번 달 주담대 증가폭이 역대 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이 금리 이외의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를 잡아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리던 걸 방치하더니 이제 와서는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은행들도 뭐 잘한 건 없지만 이 감독 당국의 태도 변화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고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 은행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곳은 금융당국이었고 또 최근 2달간의 릴레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들은 이미 20차례 넘게 대출 금리를 올렸고 이 금리로도 해결이 안 되자 갭 투자에 활용되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등 이 대출을 조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 왜곡 등 비판에 직면하자 당국이 그 책임을 은행권에 전가하고 있고 이 은행으로선 이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판에 나선 지 단 하루 만에 은행들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주담대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 30년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로 1억 원으로 제한되고요. 또 1년 이내였던 주담대 거치 기간도 당분간 폐지됩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에 나섭니다. 다주택자 생활 안정자금 한도를 기존 2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또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등기 말소 등에 쓰이던 이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신한은행도 오늘부터 갭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 등도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당국 주문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네, 9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총부채 상환 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8월에 대출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이 돼도 이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인데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입니다. 은행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선은 현재 15% 수준인데 이를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를 늘릴 경우 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또 전세 대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책 모기지,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 지금까지 DSR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던 대출들을 앞으로는 포함해서 산출하겠다는 카드를 꺼내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울러 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리는 한도를 규제하는 이 주택담보 안정 비율을 낮추자는 LTV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구제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던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주인이 바뀐 아파트는 8,53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기간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월 거래량이 4년 만에 10,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외면받았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아파트 값이 단숨에 1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아파트 선호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급 대체까지 맞물린 영향입니다. 수요는 시장에 피드백이 있는 반면에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보니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시점까지의 시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 예상을 하는데 비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거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대출 금리가 인상된 데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반도체 시장에 판이 뒤집히면서 관련 부품 산업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FCBGA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데 삼성과 LG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불립니다. 말 그대로 칩을 뒤집어서 기판에 부착하는 방식인데 공 모양의 금속 돌기가 칩과 기판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칩과 기판을 바느질한 형태로 연결하는 방식보다 신호 전송 속도는 빠르고 두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최근에는 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FCBGA 수요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다만 높은 기술 장벽으로 제품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아직 전 세계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대만 업체가 시장 선두권을,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1년부터 FCBGA에 조단위 투자를 감행하며 기술 격차를 크게 좁혔고 최근에는 AMD와 서버용 FCBGA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FCBGA 매출 중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LG이노텍은 지난 3월 FCBGA와 관련해 빠르면 이번 달 중, 늦어도 10월 정도면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우 후발주자임에도 해외 경쟁사보다 전력 효율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부품인 MLCC를 생산하고 있는데 FCBGA에도 이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반면 FCBGA를 생산하는 일본과 대만 업체 중 MLCC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FCBGA를 포함한 패키지 기판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7억 달러에서 오는 2028년 67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속에 국내 화장품 대표 기업들의 명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신생 중소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상반기 주가가 509% 오르며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실리콘투.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 스타일코리아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상반기 매출 243%, 영업이익은 385% 늘었습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영업할 때 북미 시장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차세대 K-뷰티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VT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두 회사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제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K뷰티 쌍두마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 사업으로 실적과 주가가 모두 발목을 잡혔습니다. 돌파구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겁니다. 기존의 K뷰티가 인기를 끌었던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1위와 3위 시장인 미국과 일본으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인디 브랜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코스알엑스는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의 지분 75%를 42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일본에서 각광받는 브랜드 어뮤즈를 인수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K뷰티를 동력으로 화장품 사업의 성장세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무너진 중국몽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의 수출이 끌어올린 신생기업 중심으로 수혜주가 재편되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